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전국에서요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이름은 송단데요. 한반도로 다가오고는 있지만 아직 그 규모나 진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요일쯤부터는요 기상 정보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톡 기사입니다. 미국 성장보다 물가다. 방점이 성장이 아닌 물가에 찍혀 있다. 또 자이언트 스텝이다. 미국이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0.75%포인트를 한 번에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파란색이 우리나라 금리고요. 약간 오렌지색이 미국 금리인데요. 높게 결정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그리고요, 미국 2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0.9%입니다. 거꾸로 갔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성장, 침체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물가 걱정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구 붕괴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 인구 붕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정부 수립 이후에 첫 감소를 기록했는데요. 옆에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15년 뭐 붙어 있는데 이때부터는 쭉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가요. 2020년 5,182만 9천 명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점이었던 겁니다. 작년에는 보니까요. 5,173만 8천 명 떨어졌습니다. 좀 더 소개해드리죠. 자, 65 이상은 42만 명이 늘고 생산 가능 인구는 34만 명 줄었다. 그러니까요. 인구는 줄고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자,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접 나서서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김정은 선제 무력화된 윤 정권 전멸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첫 실명 말폭탄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이란 직함도 안 쓰고 그냥 이름 윤석열 이렇게 하면서 맹비난을 퍼붓은 겁니다. 대통령 이름 언급하며 직함 생략했다. 그리고요, 우리 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협박과 함께 미국과 군사적 충돌 준비됐다. 이렇게 또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1단 기사입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도 포스코 직접 고용해야 된다. 11년 만에 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재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어요. 사측은 한결 존중한다. 후속 조치 이행. 그러나 고민 속에 빠졌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장혜찬 시사평론가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여운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체리 따봉입니다. 이게 뭐죠? 혹시 이거 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체리 따봉이 뭔지를요. 자, 그럼 이 키워드가 왜 나왔는지 기사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자, 이른바 문자 파문. 그러니까 내부, 이른바 언론에서는요, 내부 총질 당대표 문자, 뭐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요. 이 문자 파문 후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대네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뭐 며칠 고생했겠네요. 뭐 이렇게 덕담을 줬답니다. 좀 더 보죠. 자, 울산행 비행기에서 티타임을 가졌다. 지금 이 부분이 보도에 따라서 좀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어제 울산에서 지금 이 진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에 참석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탔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이 얘기를 권성동 대표한테 직접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원들한테 했고 그게 전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최소한 크게 신경 안 쓴다. 앞으로 꿋꿋하게 잘하세요. 며칠간 고생하셨네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권대행 체제로 잘 해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하고 있죠. 그래서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도 했습니다. 역시 뭔가 신뢰를 확인해 준다. 언론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진수식, 뭐 정조 대응한 진수식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모습이 잡혔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자, 대통령과의 대화는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비공개 대화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자, 사진을 좀 더 어제 장면 좀 소개해드리죠. 주목받은 우선 첫 번째 장면은 여기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 전 원내대표라고 소개할 수도 있어요. 악수했는데 이게 왜 언론들이 주목했냐면요.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은 윤핵관을 조폭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분 윤핵관의 대표 주자가 됐잖아요, 지금요. 근데 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앉아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한 듯. 언론이 어색하게 본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언론에.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진수식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다음이 화면에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메신저를 통해서 문자를 나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체리 따봉인데요. 여기 화면에 좀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이게 화면에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엄지척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요즘에 얘기가 많아요. 이걸 놓고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장혜찬 시사평론가. 장혜찬 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주신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메신저를 통한 소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이른바 체리 따봉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이모티콘에 대해서 한 1년 전에 예.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다시 회자가 되고 돼서 있어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만 예. 어쨌든 그 1년 전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 이모티콘을 소개했던 이유는 예. 그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였죠. 그 당시에는 좀 이미지를 젊고 친숙하게 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찰총장이라는 신분이지만 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통통 튀는 어떻게 이모티콘도 보면 쓴다. 어떤 네.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외에 그런 친숙함이 있다는 걸 아. 알리기 위해서 저 인터뷰를 했던 건데 예. 그게 1년이 지나서 그 다시 지금 인터뷰가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그 당시에 인터뷰하면서 저 이모티콘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을 때 오는 것 같더라. 아. 이건 이제 저 이모티콘을 받는 저의 주관적 감상인 거죠. 일단 그럼 그런데- 장해찬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런 이모티콘을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마음에 든다는 표시를 한 것 같다 이 뜻입니까?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근데 이번에 건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걸 보낸 거는 맥락상을 보면 굉장히 흡족하다 이 뜻이 될 것 같거든요. 뭐 화답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다만 제 인터뷰를 엮어서 아. 소위 말하는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저런 흡족한 마음을 표시한 것 아니냐라고 좀 억지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참 당황스럽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장해찬 평론가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이 거네요. 맥락을 한번 보세요. 예. 이 이모티콘이 나오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서 대정부 질이나 여러 가지 국정 아젠다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예. 고맙다, 흡족하다는 의미로 저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죠. 그 이상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의 연관성은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갈등을 막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예.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모티콘 하나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맥락을 보면 이 직전에 나온 메시지에 대한 답장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예. 그 직전 메시지는 당정이 하나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는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 체리 따봉을 보내는 의미는 그 앞에 당정이 하나가 돼서 잘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거지 그 앞선 그린 내부 총질 당대표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좀 봐달라. 이게 지금 장해찬 시사평론가의 당부였는데요. 장해찬 평론가께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이모티콘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전용기 내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뭐 며칠 고생하셨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는다. 앞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요. 당내 일각에서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거에 대한 그 지적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바꿔야 된다. 아니다. 조기 전대로 해야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거는 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언론 보도에서도 이 주위에 있었던 분들이 예. 느끼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잘 아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두 가지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심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참 많이 하는 이 지근거리에 있는 예. 분이다라는 공통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장점을 확실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일련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본질적인 신뢰에 큰 변화나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원 당규를 무리하게 흔들어야 하는 예. 조기 전대나 비대위 체제보다는 이 어렵사리 의총을 통해 추임받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예. 여러 가지 혼란을 좀 수습하고 이 당정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급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게 되면 당원 당규나 뭐 이준석 대표 예. 거취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비대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합니다. 과거의 전례가 있기 근데 때문이죠.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있는 게 예. 최고위원들이 그럼 다 같은 마음일 것이냐? 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원 당규 해석에 있어서도 누구는 최고위원 과반만 사퇴하면 된다. 아니다. 최고위원 전원이 다 사퇴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또 당이 싸우게 되면 또 다른 논쟁거리가 보시기에 있다는 네, 거네요. 제발 이제 민생 이야기, 경제 이야기 좀 하자는데 예. 또 정치 이야기로 한두 달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다소간의 어려움과 흔들림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좀 혼란을 추스리는 모습 보여주는 게 당정에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은 의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며칠 사이 모습을 보면 확실히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 대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좀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거든요. 소개만 좀 해드리죠. 문자 속에 나온 인물이었죠. 이 이름 강기훈, 문자 속 강기훈, 권성동 필리핀 특사단에 동행했다. 원내대표 정무실장 지체로 출국했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100%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뭐 뾰족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뭔가 관계는 있었던 거 아니냐. 물론 이 대통령실 근무 추천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 권성동 원내대표나 원내대표 측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시각은 좀 여전해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기사도 좀 있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이른바 출근길 약식 문답, 도어 스태핑, 뭐 이렇게 표현되죠? 그거 관련돼 있습니다. 출근길 문답, 문 닫고 휴가 들어가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되면 사흘입니다. 사흘 연속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직전에 이 문자 파문이 불거졌잖아요. 이겁니다. 자, 원래 오늘은요, 오전부터 교육부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일정이 바뀝니다. 외부 일정으로. 교육부 업무 보고 미뤘다가, 그랬다가 외부 일정만 하는 걸로 돼서 업무 보고가 연기가 된 거거든요. 다음에 하기로. 그런데 또 어제 저녁 오후에요. 또 바뀌었어요. 오후에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기로. 오전엔 외부 일정을 하고 오후에 하기로. 그러니까 뭔가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서둘렀다는 느낌이 좀 들죠. 문자 파문 뒤에 혹시 이거 기자들 질문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나와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언론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죠. 일단 김구락 소장님, 그다음에 박봉호 의원님, 요 순서 질문 좀 드릴게요. 김구락 소장님. 네. 오해 말라지만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장관 뒤에, 그러니까 예.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만의 소통 방식이에요. 예. 이것이 여러 논란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었는데 그렇죠. 계속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며칠 동안 이것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문자 얘기 이후에 사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냐. 결국에는 그 문자 속에 나타난 것이 대통령의 의사냐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사거든요. 아마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그 문자 내용, 그게 일단 뭐 질문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뭐 이런 질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질문이 사실 핵심인 것이고 그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해보면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선택적 소통으로 이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예.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원상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아까 우리가 뭐 이모티콘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지만 예. 본질은 결국엔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내부 총질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대통령의 의사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 받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 계속된 우리가 논란의 어떤 핵심이었던 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가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사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징계와 연동이 된 거 아니냐. 예. 그런데 또 어제 결국에는 신경 크게 쓰지 않는다. 며칠 아. 고생했다. 뭐 이런 단어로 이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의사가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출근길 문답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를 가지려면 이러한 핵심적인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응답을 해줄 때 이 문답의 어떤 의미가 더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근데 또 휴가를 가신다니까 내주는 휴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이게 문 대통령, 문 전 정부에서도 사실 초기에 소통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중단되면서 소통이 단절되면서 불통으로 인식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 어려워집니다. 매일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만 중단해도 곧바로 불통이라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봉건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도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이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오전에 외불증이니까요. 그리고 오후에는 물론 대통령이 들어오지만 그거는 뭐 기자들을 만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주는 휴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럼 다다음 주에나 기자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요. 그리고요, 사실은 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정상회담 통사하면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 받거든요. 근데 어제는 발표만 있고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 대통령실에서는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오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연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출근길 문답이 되면은 당장 까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대답하기 불편한 그런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이 문자 내용의 그 내용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뒷담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예. 완전히 까발려졌고 이 속마음을 들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저 문자 내용을 사적 뒷담화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지금요. 뒷담화 맞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어지는 질문이 당연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하지만은 예. 솔직히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권위, 리더십이 훼손이 됐죠.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서 몇 차례, 두 차례 정도 실수가 있었고 검수완박 중재안도 덜컥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또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처리하긴 그리고 했지만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이 여당의 공격에 빌미를 줬던 것도 있었고 또 청년들 영리를 건드리는 또 불공정 채용 문제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이번에 또 연결돼서 강기훈 이분마저도 권성동 정부실 비서를 하다가 정무실장을 대통령실에 했다. 뭐 이런 추천을 한 건 보도가 아닌지 나왔죠. 예.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권성동 비대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열심히 하라고 해도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당대표를 하기는 제법 좀 무리가 따르고요. 비대위 처제를 할지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그 도어 스태핑 다시 출근길 문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제가 볼 때 그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 그리고 가장 잘한 일 물론 말 실수랄지 인사 논란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예. 지금 정책 갖고서 대통령이 비판할 거 별로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별로 할 말이 없지만은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과 그리고 이 출근길 문답을 시행한 것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예.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 예. 이전 정권 같은 경우는 불편할 때 침묵을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당장 그 듣기 불편한 질문을 할까 봐서 이 출국길 문답을 피한다면은 그럼 이전 정권과 차별화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권성동 대표에서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은 직접 기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야기 하면 됩니다. 직접 얘기를 하라.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판단하는 건 국민이 판단한 거고 예. 그런 부분을 회피한다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국민 앞에 확실하게 기자들 앞에 통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정권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서 이 출근길 문답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다 다음 주에나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 그래요. 오늘도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요. 이 주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친윤 이철규 의원 지구 떠난다더니 혹세무민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어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 그쪽이 덜 유명해서 급하신 듯하네요. 이렇게 세게 나오시는군요.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여전히 갈등인 거예요. 지금요. 이철규 관종하냐? 이준석 구상유치다. 그러지만 이준석 대표는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치열합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요. 이철규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요. 지금 이 지구를 떠난다 이 부분이요. 이거 한참 지난 얘기인데 다시 또 회자가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한 말도 있습니다. 그 영상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싸잡아서 그 시정자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국회의원을. 여의도에 뭐라고 했죠? 정상배들이 득실 거린다 했나요? 그 이준석 같은 아리들한테 정상배 소리 들을 만큼 허접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마치 탄압받는 사람이냐? 본인을 누군가가 속여서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를 받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접대를 받은 의혹도 빠졌어요. 그것도 징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변호사 나한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저 영상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구를 뜬다. 자, 김의원 전 부대변인. 저 얘기를 지구를 뜬다는 얘기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후보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한참 얘기가 많을 시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거리감 뭐 이런 걸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로서도 별로 떠오르지 않던 시절이었죠. 예.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갈등,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관련해서 일련의 이런 사태들을 보면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뿌리가 깊구나 이런 네. 생각은 들어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고 지금 수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뭔가 당이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 문자에서 저는 그 본심을 정확히 드러냈다고 보는데요.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참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해달라라는 예. 칭찬이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갈등의 중심이었을 때 굉장히 당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많았다. 그런데 당에서 어쨌든 잘 정리를 해서 당원권도 정지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에 대해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좀 여당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문자가 나오면서 다시 이준석 대표가 뭔가 그 전열을 정비해서 예. 반격에 나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또 친윤 의원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예. 저는 약간 좀 총대 메고 또 나선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을 내놨어요. 예. 이런 아까 그랬죠 무슨 아류 같은 시정 이런 정상배라는 표현까지도 썼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준석 당대표로 회귀하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해서 다시 갈등이 불러일으켜지고 그게 또 어떤 당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정말 쌀을 잘라야 되겠다. 이런 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지금 이철규 의원 표현은 관종 아니냐, 혹세무민하고 있다. 지금 뭐랄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국 유랑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혹세무민하고 다니고 있다. 지금 계속 이런 지구를 떠난다고 얘기하던 이런 것까지 꺼냈어요. 그러면 일단 험악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근데 이걸요. 예.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현상도 현상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몇 달이나 1년 전 이야기 많이들 잊어버리시는데 예. 과거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공식 후보가 되고 나서 예. 이철규 의원을 전략부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거세게 반대를 했다는 언론 반대했다.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뒤에 반대한 적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철규 의원의 전략부총장 임명이나 여러 가지 당직 임명을 놓고 그때도 한번 강하게 충돌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약간 감정적인 대립들이 그런 있었다.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 등을 또 제가 그냥 배경상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면은 장혜찬 중요한 거는 사실은 친윤 의원들 이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준석 대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셨고 예. 사적인 대화가 노출됐지만 그 한 줄 근거를 가지고 당무에 개입했다고 볼 억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 것은 예. 물가 문제, 기름값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의 일은 당이 정한 어떤 공식적인 기구나 또 당원 당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그렇게 주먹국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아니에요. 예. 의원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당원 당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민주당이 당원 당규 안 지키고 서울이랑 부산에 후보 냈다가 역풍 맞아서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당은 당원 당규대로 원칙대로 운영이 되고 흘러가는 게 맞는 것이고 어찌되었건 다만
당에서 일어나는 분란이나 혼란 때문에 자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일단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해야 분란 된다 자체에 대한 정도의 걱정은 좀 하고 있다. 이 그런 뜻이네요. 원론적인 입장이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김관옥 소장님께서 손을 번쩍 드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네, 좀- 말씀하세요. 생각이 좀 다른데 갑자기 이철규 의원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전면에 나타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예. 문자 파동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군가는 이 상쇄시켜야 되는, 즉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목적에서 과격한 언사를 쓰면서 전선, 즉 이목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본인과 이준석의 어떤 대결 포화의 구도로 대상을 바꾸기 위한 그렇죠. 거다.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구상유치다, 앙천대소다, 예, 예. 뭐 등등의 아주 격한 단어들을 이제 씀으로 해가지고 시적인 어떤 이목을 이전시킬 그런 목적에서 이철규 의원이 등장한 거 예.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관옥 소장님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셔서 그런지 이제 정치 공학적인 설명을 살짝 하신 거예요, 지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장혜찬 평론가는 대통령의 걱정은 분란 자체에 대한 걱정을 할 뿐이다. 뭐 또 이런 설명까지 좀 곁들여 주셨어요. 아무튼 치열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차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요, 다들요. 카드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법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요. 자, 우선요, 어제 민주당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그리고 당대표 후보에 지원하신 분, 최고위원에 지원하신 분들이 1차 예비 경선이 있었어요. 이른바 컷오프가 있었는데 그럼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 97세대로 좁혀졌다. 어제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출마하셨지만 3명으로 줄여졌죠. 강훈식, 박용진, 단일화가 변수로 부상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3파전 압축인데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 97세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뺀 나머지 2명의 단일화가 이게 변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각각 얘기를 해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30, 강병원 모성인데 30 의원이 이 컷오프를 통과를 못했어요. 30 의원은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도 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는 모두 현역 의원이다. 역시 현역이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럼요. 어제 결과가 나온 뒤에 이 3파전에 들어가시는 3명이 각각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훈식 후보님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강훈식 의원과 함께 커다란 스크럼 짜서 이번 전당대회 대이변회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과정들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 명과 다른 2명이 말하는 방점이 전혀 다르죠, 지금요? 자, 김혜원 전 부대변인. 단일화를 통한, 그러니까 강훈식, 박용진, 또 두 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대이변, 그러니까 어대명을 사라지게 하는 대이변,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특히 예비 경선까지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본선에 진출할 2명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수면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앞으로 본 경선이 재밌어지겠다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예비 경선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는 조금 성격을 달리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같은 경우는 3명이 본선에 진출을 하는데 일단 상당히 선두로 거의 고정적 이재명 후보가 있었고요. 나머지 2명이 누가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에 대한 선호 투표나 개파 투표보다는 훨씬 전략적 투표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위원들은 민주당에 오랫동안 당적을 갖고 활동했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사결정 그룹이었기 예.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인 좀 고민들을 많이 해서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표심에 좀 이동이 많았던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 한 명과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항할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두 사람이 누구일까? 그를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97이라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어떤 그런 개파 투표보다는 훨씬 전략적 투표종 성격이 강했고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7명 중에 8명이 본선에 예. 진출했는데 많은 언론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친명의 4명과 뭐 비명의 4명 그 이렇게 딱 해서 숫자가 맞아요, 상당히 또. 1대1 균형을 좀 맞췄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저거는 물론 이제 현역 의원들이고 예. 상당히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최고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한쪽으로 좀 쏠리지 않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단일화의 가능성이 가능성 그리고 대이변의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단일화 정도의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까? 그걸 통한 이변 발생의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변은 두 사람이 단일화를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려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단일화를 통해서라도 후보를 당대표를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후보들을 보면 예. 과거에 오랫동안 민주당을 해왔던 그다음에 개파가 튼튼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 지금 3명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개파색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어떤 특정 개파의 어떤 보스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제가 보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요. 여기 있습니다. 서른 의원. 이 당내 네. 대표 중 중진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인하경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컷오프도 통과를 못했어요. 자, 당내 인하경계는 거의 소멸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당대표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의 양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 경선은 예비 경선은 3명밖에 진출을 예. 못하면 거의 한 장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2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예. 그러면 소위 친문이라는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낙연 친낙이라는 서른 의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었던 근데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입니다.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중에 본선에서 더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로 더 몰아주자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른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하경계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은 이 투표권을 갖고 계신 당원분들이 전략적인 판단, 굉장한 고민을 네, 했다는 거네요. 굉장히 고민을 했고 실제 그런 본경선에 갔을 때 예. 친문이나 인하경계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보시면 예. 정말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해석이 참 다양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부여합니다.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부여를 언론들이 꽤 많이 하고 역시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얘기 정치권에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뭔가를 꺼내고 있죠. 얘기를. 이겁니다. 이른바 이제 법카 의혹.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 있다. 저 이재명 의원 부인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죽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로 통칭이 되죠. 보통 개딸, 뭐 개혁개딸의 줄임말, 개딸, 댓글 걱정 말라잖아.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고맙잖아.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댓글이 올리는데 그런 댓글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자 이게 좀 지금 적합한 반응인가 뭐 이런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죠. 지지자들과 트위터 공개 대화. 그 여당에서는 우연이라 믿기 힘든 죽음의 행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이 사망하신 참고인,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자, 숨진 이 법화 관련 참고인, 결제 바꿔치기 공범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망한 참고인 명의의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그 이후에 그걸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과연 단순한 참고인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도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취재를 통해서. 경찰이 이런 거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사하는 경찰이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박봉건 의원님,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좀 뭔가 명확하진 않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은 피의자도 아니에요. 참고인 자격인데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일단 뭐 검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이번에 또 이재명 의원과 그리고 그 가족과 관련된 고발 고소건 관련해서 4번째 죽음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무섭다는 말이 세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게 대장동 사태 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변호사비 대납 예. 사건 때도 극단적 사망하신 선택 한분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사법 리스크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본선에 가서 지금 어대명으로 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성남 지역에서 근무하던 기무사 정보 장교 출신인데 예. 경기도 산하기관에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또 왜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냐면 지금 배모 씨라는 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배모 씨가 법카를 바꿔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랄지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취재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소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자체가 지금 법카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경기지사 할 때 약 대리 처방이랄지 그때는 뭐 관행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관행이 아니고 특권이고 반칙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법적으로 보면은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배모 씨 자체도 이재명 의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을 데려와서 성남시 공무원을 시키고 경기도지사로 예. 간다면은 경기도 공무원을 시키고 이런 식의 특권과 반칙이 있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봉화마을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예.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과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직업으로 해서의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정치인의 자질 3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책임감과 균형감과 그리고 열정을 이야기했는데 특히나 무책임한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고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 있게 소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광석 소장님,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아무튼 자꾸 정치권에서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또 환기시키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전당대회 경쟁, 당대표 경쟁에 또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고 이분이 예. 또 이제 배모 씨와 연동이 돼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 기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분이 사망한 직후에는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 참고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환할 계획이 없다. 근데 뭐 이렇게 이런 게 보도됐어요. 지금 이런 그런데 또 내용이. 기사로 지금 나온 거는 뭐 공범 정도로 뭐 카드 바꿔치기를 하는데 같이 했었다.
뭐 이분의 어떤 카드를 배모 씨가 써서 활용을 했다. 예.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공범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인지 예. 특히나 이 기사가 얘기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이분의 어떤 카드를 갖고서 이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한두 번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죠. 핵심은 사실 이 배모 씨거든요. 근데 예. 배모 씨는 사실상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다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련성이 떨어지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예 그렇죠. 사망이에요. 이게 뭐 극단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배모 씨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배모 씨도 좀 설명을 좀 이 수사 중이긴 하지만 예.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취재가 조금씩 되면서 좀 더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보도 내용 역시 어제 저녁부터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지금. 인구 보너스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인구인데 보너스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인구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다는 거죠. 아까 일명 기사 때 소개드렸는데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으로 인구 줄었다. 2021년 인구가 전년 대비 9만 명이나 줄었다. 이유는 저출산도 있고 코로나 사망자 증가 영향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출산이겠죠. 그리고요. 5,174만 명 가운데 고령자 비중은 17%.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65 이상 비중입니다. 이 기사가 하나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내국인 5천만 명이 깨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내국인은 깨질 것 같다는 거 5천만 명이 안 된다. 그리고 3년 뒤는 학력 인구 94만 명 급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줄면요. 뭐 나라가 축소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경제가 줄어들면 경제를 통해서 만드는 복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요. 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 내용을 정면으로 달고 있어요. 보시죠. 경제 성장의 공식 인구 보너스 소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 일하는 인력이 늘어나면서 그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나라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사람 말고.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근데 그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교육, 연금, 복지 다 바꿔야 한다. 여기 보면 경제 허리인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늦춰야 되는데 인구 증가 시기 만든 정책, 인구 증가 시기에 만든 정책 개편.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정책들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제를 깔고 만들었다는 거죠. 안 만든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그리고 여성 노인 경제활동 확대 대안으로. 이와 함께 이제 정년 연장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 얘기는요, 김의원 전 부대변인하고 박봉우 의원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답답한 상황인데 특히 경제, 이거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저성장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너무 걱정할 게 많은데 예. 참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정말 국가 전반적인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산하 제한 포스터 참 재밌는 그런 문구들 많았지 않습니까? 예. 애 그만 낳자 뭐 이제 이런 어. 얘기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인구가 줄어서 당장 우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거를 사실 우리가 저출생 중심으로 많이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출생 고령화위원회랄지 여러 기구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대책이 결과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없었다는 것들이 한 20년 동안에 이 이후에 다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를 풀 거냐인데 그럼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이 우려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특히 이제 이런 그 복지 체계랄지 예. 이런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특히 예. 이제 젊은 층도 줄어들고 요즘 MZ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점점 일터에서 빠져나가는 예.
훨씬 자신의 삶을 좀 자유롭게 경제 활동도 좀 자유롭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노동 일자리들이 많이 변화하면서요. 그랬을 때 그럼 이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이거를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반도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인력 15만 예. 우르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예. 모든 부처가 그렇게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즉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인구 소멸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인 정말 전 부처를 통할하는 예. 이런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봉건 의원께는요. 그 질문이죠. 이 사실 우리나라 인구 준다는 계속 예고가 됐었는데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들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일하는 분들의 정년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좀 더 일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다른 대안으로는요. 우리나라도 이민을 좀 과감하게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필요하죠. 정년 연장하는 문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임시 대응적인 그 면이 크고 예. 지금 합계 출산율 자체가 지금 0.83에서 0.83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숫자가 1이 안 되는 거죠. 한 명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OECD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이고 예.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환경이 있고 또 하나 불명예가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높습니다. 이런 게 그러면 안 복합적으로 되는데 진짜 이거는. 그렇죠. 이게 복합적 작용하면서 인구가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면 당연히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예. 그 경제 성장 잠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를 억지로 늘리려면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젊은 이민 세대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되게 이민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아직은 때문에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이민 정책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걸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국력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우연찮게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을 했지만 예.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거든요. 전 세계 4위 인구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하죠. 인도네시아 동남아 맹주인 이유가 예. 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방을 해서 국가의 잠재 성장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0년 동안요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정책을 폈어요. 근데 효과 없는 겁니다. 그거 답습하면 앞으로도 효과 없는 겁니다.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은요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지역 신문 소개입니다. 오늘도 4곳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밀린 공정 만에 15,000명 휴가 반납,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업제에 대우조선해양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달궈진 철판 열기 뜨겁지만 열심히들 일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남은 과제들이 있죠. 민형사상 소송 면책 이게 지금 미해결 상태고요. 노노 갈등 불씨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거 등등등 아직 해결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휴가도 반납하고 모두를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TK 통합 신공항 인천공항급으로 짓는다. 어제 대구시가 뭔가 설명을 가졌는데요. 이렇습니다. 뭐 활주로는 3.8km, 군용기 포함 모든 항공기 이착륙 가능케 한다. 그러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좀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으로 가보죠. 여기도 인구 얘기가 있네요. 강원도 인구수는 왜 다를까? 통계청은 152만 1,000명. 그런데 행안부는 153만 8천 명이라고 서로 다르게 집계를 한대요. 차이가 나는데 정부 지자체 정책 수립 혼선.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이게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행안부는 주민등록부상, 통계청은 실거주자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뭘 갖고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선거는 주민등록부상으로 또 하죠. 근데 다른 정책은 또 실거주로 할 수도 있어요. 혼동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좀 딱딱 맞춰야 뭐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광주로 갑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요. 역시 광주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대한 큰 관심을 일면에 싣고 있군요. 민주당 대표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3파전이다. 예비 경선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본선 진출. 광주 지역 국회의원 이런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신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요. 역시 이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요. 좀 약간 좀 멀리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참치 사체입니다. 참치. 바닷가에 지금 여기가 어디면 영덕 해변인데요. 참치가 수천 마리씩 떠밀려 와서 이렇게 쌓여서 부패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게 부패하면 냄새가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영덕 해변 주석분 1000마리 참치 사체. 지금 일각의 보도는 이게 10,000마리까지 간다. 그리고 이게 해마다 요새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어민들이 그물째 보는 듯하다 이렇게 설명돼 있거든요. 장혜찬 평론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아니 일단 저게다 얼마입니까? 돈으로 치면 되게 비싼 어종이거든요. 그렇죠. 한 마리에 이제 작게 나가는 것들도 몇십만 원씩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마리, 10,000마리면 이제 억대가 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참치가 우리가 잡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막 잡을 수 있는 어종이 아닙니다. 보호가 되는 겁니까? 국제 협약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리고 참치를 다루는 국제 협약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예. 인도양 참치 어획 국제 협약도 있고요. 예. 태평양 조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각 조약에서 국가별로 요즘은 쿼터를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년에 잡을 수 있는 참치의 총 이제 이 무게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각 해역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현상,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여름에 폭염도 쏟아지고 이 해수면의 온도나 바다의 온도도 대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안 잡히던 그리고 저 머나먼 이제 이 먼 바다로 나서야 잡을 수 있었던 참치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도 이제 많이 잡히는 겁니다. 요즘에 잘 잡힌다는 거죠, 참치가.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막 망고 같은 열대 과일 이제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선 참치가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도 많이 잡힌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쿼터에 정해져 있는 어획량을 이미 다 채웠는데 이 어선이 그물을 쳐놓고 오랜 기간 대기하는데 거기에 이 쿼터 이상으로 더 많은 참치들이 포획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상으로 잡힌 그 참치는 가져올 수 없는 겁니까? 그걸 가져오게 되면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엄청난 페널티를 치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데 저 정도의 양을 보면요. 아예 그물을 통째로 떼어버렸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건 더 이상 가져가 봐야 이건 문제만 발생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자원 낭비이고 환경 낭비이기 때문에 국제협약 간에 좀 최근에 변화된 어떤 수온이나 기온을 반영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쿼터를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제일 좋겠죠, 사실. 근데 이런 사정이 있군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요. 참치는요. 한번 이렇게 그물에 잡히면요. 그 참치의 어떤 성질상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바다로 풀어줘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영상 좀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건데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하는 거는 바다 깔아앉는데 깔아앉아가지고 불을 잡으면은 해가 올라오거든요. 석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사랑어가 고등어처럼 그렇게 성질이 좀 가지고 이게 방류를 해도 이제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이거 여기 주민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냄새나 이걸 어떻게 매일 치우고 있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이걸 버리고요. 장관대 철험회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법사위원회입니다. 먼저 기사 하나 좀 확인해 보죠. 자, 야당의 날 세우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정보관리단 권력 아닌 짐이다. 야당이 어제 굉장한 공세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야당에서 검사 시절 벌은 못 벌었다 이런 질타까지 나왔어요. 상황이요.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리죠. 어제 모습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 굴욕 한풀이 했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할 때 민주당 의원들 참 말이 많았죠. 그때요. 참사란 표현도 있었는데 어제 한동훈 난타한 철험회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의 의원들인데 철험회가 지금
대거 그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에 배속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과 철호매로 꼽히시는 분들 의원들 간에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규가 있어야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의뢰받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 그걸 모르죠. 당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규도 정확하게 없다.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뭘 아니 못하고 이렇게 있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왜 설명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2인자의 소통령이나 이런 소리 듣는데 이것을 나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혁신처에다가 위탁하겠다. 돼요 안 돼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다르죠.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능률적으로 그 문제 판단해야 되겠죠.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자, 그냥 맹폭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뭐 지지 않고 그게 또 받아치고 그랬죠. 자, 이런 가운데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수완박 법과 관련해서 조폭 얘기를 꺼냈습니다. 설명을 계속했는데 그 내용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강력 그러니까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총기, 마약 그리고 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깡패도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김구락 소장님. 앞서서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때 사실 민주당 의원이 망신을 했다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어제는 뭐 그걸 의식했는지 굉장히 이 맹폭을 가했는데 좀 인사청문회 때 그 굴욕이 좀 만회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법사위 실황 중계를 봤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런 논쟁 주도권 다툼에 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맹폭을 받으면서도 잘 이렇게 비켜나가는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어제 제가 느낀 건 굉장히 한 장관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겸허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인사 문제가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일부의 어떤 검증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겸허하게 낮게 뭔가 잘못을 수용하고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맞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럼 인사 문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냐? 뭐 이게 이제 법무부에 가져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 논란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게 2호나 3호나 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추천은 누가 하고 검증은 법무부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럼 또 책임은 누가 지고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원화를 했거든요. 추천받고 검증하고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왜냐하면 인사권 전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근데 이것을 나눔으로 해서 오히려 혼선이 더 빚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검사 버릇 뭐 이런 말까지 표현이 나왔어요. 김혜원 전 부대변인께서는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아까 보면 김구락 선생님도 이게 뭔가 논쟁에 능한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데 자꾸 야당 의원들이 질문해서 발언 기회를 주면 괜히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만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걸 며칠 좀 되풀이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 피로감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 쪽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준다. 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서 그때 의원들이 얼마나 웃고 박수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하루 이틀인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도에 대해서 이게 문제 있냐 없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면 그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과거 5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 자격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안 그랬습니까? 의원님께서 했을 때 뭐 그건 굉장히 옳지 않거든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겸허하게 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분씩 박봉원 의원님 장의사님께 드릴게요. 먼저 박봉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들. 지금 민주당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민주당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시중 일각에서는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는데 한 장관이 뭐 달변이거나 엄청 말을 잘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검사 때 버릇 나온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부터가 본인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상식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혜찬 평론. 일단 원칙적인 걸 하나 지적하면요. 2심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최강욱 의원이 다른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예전 국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제척 예. 사유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짧게 집권여당 인원으로서 천엄의 분들 계속 화이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활약하면 활약하실수록 지금 힘든 정부 여당이 그나마 숨통 틔울 수 있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시환 평론가 말씀 들으니까 칭찬은 아닌 것 같고 굉장한 비판 같은데요, 지금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고요. 마지막 기사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경기도 부지사 도의원에게 술잔 투척 논란.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발칵했죠. 만나서 뭐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술잔을 던졌다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의 협치 깨지나. 지금 이 경기도 의회는 똑같잖아요. 숫자가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맞서는데 자 취임 앞 저녁 식사 때 과격한 행동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부지사 파면. 그 형사 고소 방침 그리고 임명권자인 김 지사도 책임져라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부지사는 젓가락을 친 것이다. 그렇게 심한 거 아니다. 물론 사과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약간 설명을 하면서 사퇴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78석씩 양분된 도의회.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